민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그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한 가계부 관리인데요. 네. 제목이 아주 혹시 가계부 계속 쓰고 계신가요? 네, 네. 아, 훌륭하십니다. 네. 저희 그 아내는 가계부를 신혼 초기에 좀 쓰다가 맨날 똑같다고 안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아무리 경제가 변하고 뭐 AI 시대가 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가족의 어떤 소비와 지출과 소득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어떤 우리 가족의 재정적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냉철하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앞으로 더 풍요로운 노후나 풍요로운 어떤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리고 꼭 필요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요. 또 보면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어느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결국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은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또 생애 주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은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월급과 같은 정기적인 소득이 끊기는 또 인생에 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면이기 때문에 또 그런 또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재무적인 어떤 목표, 은퇴 준비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엮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가계부가 건강한가. 일단은 우리가 재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현재 자신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예, 아까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가계부가 이제 단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현재 어느 상태이고 혹시 내가 뭐를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상태인지 건전한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저축은 충분한지 아니면 부채가 너무 많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회사 다니고 열심히 소득을 벌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가장 큰 위기는 이제 노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노후의 삶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연금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요, 부채인 것 같아요. 네, 부채. 최근에 이제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그림 제가 한국은행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녹색이 부채 규모입니다. 네, 부채 규모입니다. 신용 잔액이 1886조 원인데요. 네, 신용 잔액이 1800조 원인데 신용 잔액이라고 하는 거는 대출 잔액과 신용 잔액을 합친 건데요. 네, 대출 잔액은 우리가 가게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들 이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신용 잔액은 우리가 신용카드 이용해서 물건을 미리 사거나 외상으로 산 것들 이걸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신용 잔액 중에서 대출 잔액이 1768조고 신용잔액은 118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있고 이거를 제가 한번 우리 가구수로 나눠봤습니다. 가구수 나눠보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8,100만 원 정도 한 가구당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대출이 많다 보니까 계속 또 게다가 금리까지 최근에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가계들의 부담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고 근데 이제 금리는 또 생각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있죠. 네. 그죠?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5.5고 우리나라는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 금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돈의 가격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보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더 강합니까? 아니면 한국 경제가 더 강합니까? 미국이 더 강하죠. 그죠?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미국의 돈의 가격과 우리의 돈의 가격을 볼 때 우리의 돈의 가격은 1년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3.5%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돈은 5.5를 받는 거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으로 돈이 그러니까 다 몰려갈 수 있겠죠.
미국으로 돈이 몰려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이나 그다음 외화, 우리가 외환 위기 때처럼 외화가 모자라서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돈이 외화가 다 이제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출 때문이죠. 대출이 금리를 더 높게 올리게 되면은 이제 가게들이 도산 위기까지, 최근에 뭐 대출을 못 갚아서 이제 저축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이 연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뭔가 미국에서도 금리를 내리기를 빨리 기대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계 부담들을 낮추기 위해서, 미국이 어쨌든 금리를 내려야지 우리도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뭐 금리를 높게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 이제, 왜냐면 내리자니 돈이 또 외국으로 다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올리자니 가계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계의 어떤 그 파산 위험, 부도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부채가 많다 보니까 가계들이 소비를 못 하는 거죠. 워낙 이제 빚이 많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비 활동도 위축이 되고, 결국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했는데 잘 팔리지 않고, 팔리지 않으니까 월급을 못 올리니까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소득이 늘어지지 않고, 뭐 이런 이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고 역사상 고점에 이르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보니까 여러 가지 가계부채에 대해서 대출에 대한 이제 그 규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약간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부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가계부채 중에서도 대부분이 60% 이상이 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동산에 연동돼 있죠. 다들 집 사시느라고 대출하신 거예요. 집 사시느라고. 우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다들 영끌족 해가지고죠. 다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샀던 거죠. 사서 대출을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증가율이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작년만 해도 2023년에도 연중 51조나 증가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 집 사시느라고. 근데 이제 우리 가까운 이제 그 이웃나라 일본을 좀 보시면요. 일본이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되면서 일본의 경제를 보면 사실은 되게 우리나라 경제와 일본의 경제가 되게 유사하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사실은 미래를 내다라 보려면은 조지 소로스가 한 얘기인데, 세계적인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가 한 얘기인데, 미래를 내다보는데 두 가지의 망원경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은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은 인간들이 어떤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고 바뀌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잘 아시면 미래가 어떤 변화가 될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구구조입니다. 인구구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고령화라고 하는 거,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고, 뭐 출생률이 적어지고 있고, 이런 인구구조를 보면은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령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 이런 고령화 속에서 보면은 그런 고령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 주택 시장에서도 뭐 사회 전반적인 그 흐름에도 다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은 몇 해 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들이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요리,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이제 TV에서 아주 히트 쳐셔가지고 막 요리를 배우고, 이런 뭐냐면은 이제 2020년부터 우리 베비붐 세대들이 이제 퇴직하기 시작했거든요. 퇴직해서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있다 보니까 하루 삼시세끼를 다 이제 아내에게 얻어먹기가 어렵게 되니까 남자들이 이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뭐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베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직접 남자들이 요리를 배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처럼, 이 인구조와 이제 문화, 그다음 경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1990년도에 아주 경제가 아주 좋았거든요. 그때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일본 도쿄 주변에 우리 돈으로 한 14억을 들어가지고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 샀는데 지금
열심히 모기지를 갖고 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근데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은 3억 원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여전히 대출을 갚아야 될 정도는 11억, 14억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인 거죠. 예.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죠. 아주 주택 가격이 고점일 때 우리가 다들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이제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전히 나는 대출을 갖고 있지만 나의 집을 샀던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집값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최악인 거죠. 최악의 상황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물론 다시 집값이 반등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반대의 논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항상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최악의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들이 사실 어떤 자산 관리의 어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택담보대출이 핵심적인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시면은 그렇다면 그 대출에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대출을 잘 갚을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가구당 처분 가능 소득 대비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100%도 아니고 203%입니다. 203%라는 거는 내가 지금 처분 가능한 소득을 다 팔아도 한 배 더 부채가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 다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만약에 지금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는데 부채는 200만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하게 있다 보니까 경제 전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부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금융이라는 것들이 이 부채를 점점 늘리게 하는 이제 구조거든요.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는 이 부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예, 부채를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는 부채를 인생의 어떤 생애 주기에서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TV에서는 금융회사들의 부채를 늘리기 위한 조장하는 그런 광고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전화 한 통하면은 바로바로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는 그래서 부채도 능력이다, 부채도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채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어떤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렇게 정신적으로,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한번 부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요. 네. 빚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내가 그러니까 미래를 담보 잡아서 그 미래의 돈을 끌어다가 현재로 가져와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네. 부채의 본질은.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가져와가지고 소비해버리는 것이죠, 미리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갚아나가는 것들은, 확정되어 있는데, 예, 미래의 소득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예측했던 소득이 줄어들거나, 소득이 중단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갚아야 할 빚은 확정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확실성, 불확실성, 이게 이제 갑자기 서로 바뀌는 거죠. 입장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 빚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빚도 능력이다, 이런 말에 현혹되기보다는, 빚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나 대학원 다니실 때 대부분 우리 요즘 학생들도 다들 이제 부채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학자금 대출. 그죠? 근데 이제 그 학자금 대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자금 대출이라고 얘기합니까?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라고 얘기하죠. 예,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빚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마치 이제 뭔가 장학금인 것처럼. 사실 알고 보면 다 빚인데요, 그죠? 저도 대학원 다니는데 이제 석사과정일 때는 이제 MBA여가지고 5학기 제였거든요. 가지고 이제 한 학기에 800만 원 정도였어요. 8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그 장학재단에서 빚을 빌리면은 그때 당시에는 한 3% 정도 그때 이제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면은 내가 만약 이걸 대출 받아가지고 5%짜리 적금에다가 가입을 하거나 투자를 조금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면은, 이거는 내가 남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다 돈을 빌렸어요. 네, 빌려가지고,
물론 학자금 다행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소득이 지금도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학자금 낼 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낮은 금리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렸거든요. 빌려가지고 이제 학기마다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이제 그 돈으로 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했었죠. 예, 했었어요. 이자가 낮으니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1년 있다가 이제 돈을 갚기 시작해야 되는 건데 1학기 때 빌린 돈, 2학기 때 빌린 돈, 3학기 때 빌린 돈이 차고차고 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아무 부담 없었는데 처음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빚이 이제 매달 갚아야 될 금액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부채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내가 금리로만 이렇게 비교해봐가지고 단순히 산수의 게임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돌아올 때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무지막지하게 나가게 다가오는 부담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는 한번 몸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제 금리만 비교해가지고 이거 내가 빚을 갚는데 3%로 빚을 받았으니까 뭐 4%나 5% 돼서 내가 이걸 굴려가지고 하면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산수의 게임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그 미래의 소득이 그때 막상 미래에 가서 소득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충분히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부채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위험들은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다 이제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들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얻었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부채는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집값이 당연히 오른다면은 다행이지만 예상과 다르게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가게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변동금리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금리는 이제 변동금리와 그 다음에 고정금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빚을 얻을 때 몇 %로 만기 때까지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뭐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시장 금리에 따라서 연동해서 변동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은 변동금리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이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때 우리한테 자기가 위험을 안지 않으려고 해요.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 고정금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금리를 더 높게 하고 변동금리는 좀 더 금리가 낮겠죠. 대출해주는 금리가 낮는데 그 대신에 금리의 변동에 대해서는 우리 돈을 빌린 사람들이 안게 되겠죠. 금리의 위험을. 근데 우리나라 현재 변동금리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현재 금리가 계속 높아진 상황이고 좀처럼 금리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떨어지지 않죠. 근데 이 금리 예측은 정말 아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주식시장만큼이나 주가만큼이나 금리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 때문에 외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이런 것들도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또 미국의 금리를 정하는 거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있는 우리 금통위 위원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뉴스 보면은 매파다, 비둘기파다, 이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을 가지고서 금리를 좀 있으면 내릴 거야, 올릴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어렵죠.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올해까지만 작년 말까지만 해도 미국의 금리가 곧 내릴 거다.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언젠가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3월 달이면은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거다. 다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 채권에다 투자했어요. 장기 채권에 투자해가지고 왜냐하면 채권이라고 하는 건 주식과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 자산 중에서 채권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차용 증서예요. 차용 증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 회사채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고 국채는 국가에다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만기가 있잖아요. 1년이나 뭐 아니면 10년이나 이렇게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만기가 올 때까지 중간에 이자를 받아요. 이자를 딱딱딱 받다가 만기가 되면은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게 이제 채권이거든요. 주식은 이제 회사의 어떤 지분을 말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서 내가 회사채를 샀다 그러면은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고 국가에다 국채를 샀다면 국채인데 많은 사람들이 향후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선 아주 만기가 긴 채권들을 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채권을 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란 거는 이자, 그죠? 아까 말씀드린 이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채권의 가격이 있어요. 주식의 주가가 있는 것처럼 채권도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권을 중간에 팔 수도 있어요. 주가가 매일 움직이는 것처럼 채권의 가격도 매일 움직이는데 채권의 가격은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마치 시소 모양 생각하시면 돼요. 시소 모양. 내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요. 네.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친구한테 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차용증서를 받았어요. 내가 차용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5%를 따박따박 받겠죠, 금리를. 근데 지금 금리가 올랐어요, 10%로. 네. 그러면은 지금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서는 5%밖에 못 받죠. 그러면은 내 차용증서의 가격은 내가 누구한테 팔려고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잘 안 살려고 하겠죠. 왜냐면 누구한테 새로 빌려주면 10%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내가 지금 5%인데 금리가 떨어졌어요. 3%로. 내가 누구한테 돈을 지금 현재 빌려주려면은 3% 이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5% 받을 수 있죠.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제 거꾸로 움직여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작년에 장기 채권을 많이 샀어요. 앞으로 향후에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채권을 내가 장기 채권을 사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채권을 팔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사가지고 금리가 떨어지길만을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뭐 3월이면은 금리가 떨어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세요라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금리 안 떨어지죠. 지금은 이제 또 연말로 갔죠. 연말로 갔고 사실 또 연말에 가서도 금리가 얼마든지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의 금리의 물론 장기적인 방향성은 분명히 언젠가는 모든 자산들이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기 때문에 언젠간 떨어지겠지만 그 언젠가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높은 금리의 상황은 계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특히나 아까 예를 들어서 연끌을 해서 집을 사셔가지고 이자 부담을 계속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가 떨어져야지 이제 부채를 갚는 그 부담이 낮아질 텐데 그게 빨리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외환위기 같은 경우도 온 것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전 세계 통화 역할을 하잖아요. 통화 역할을 해가지고 뭐 사실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든 간에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잖아요. 살 수 있고,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 원화를 가지고선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의 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생산품은 달러죠. 걔네는 일 안 해도 돼요. 그 미국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달러를 계속 생산했다가 찍어내서 쫙 퍼뜨렸다가 어느 정도 너무 또 달러화가 많이 가치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너무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좀 부를 좀 가져야겠다 그러면 금리를 확 올려가지고 그죠? 달러를 다시 다 걷어들이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다 퍼뜨렸던 부를 다시 미국 중심으로 딱 가져오고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은 또 소비를 막 하면서 달러를 퍼뜨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년도에 일본이 미국한테 이렇게 뭐 당했던 거고 또 우리나라도 당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양털깎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부들이 미국의 어떤 그 경제 금리의 어떤 그 정책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어딘가에 약한 고리가 이게 터질 때까지 미국이 좀처럼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중국일 수도 있고요, 그죠? 중국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제 전쟁
예, 이런 것들이 또 본질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은 미국인데 감히 중국이 미국에 대항을 해서 그죠? 대항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계속 배제시키고 금리를 이렇게 높게 가져가서 이제 약한 고리 중국이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금리상을 높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중국하고 되게 가깝게 있고 중국에다가 수출을 해서 지금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수출의 비중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이 뭐 저희가 뭐 기침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감기 걸린다고 할 정도로 중국과 밀접한 그 중국에다가 수출을 해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런 위기가 온다면 우리 또한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이야말로 이런 이제 부채에 대한 좀 더 이제 그 본질로 돌아가서 부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줄여나가고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뭐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부채가 또 다행스럽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덜 가지고 있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반대예요. 오히려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가난할수록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빈부간의 격차가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